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겪게 된다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8년 정도 지났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라 큰 문제는 아닐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담당 의사가 남편의 몸 상태를 진단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신장이 좋지 않다며 급성 사구체 신염으로 세후에는 결국 이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몸의 변화는 일이 고돼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지속적으로 옆구리 통증이 있다곤 했지만 엄청 힘들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길래 그냥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아서인지 검사 좀 받아보고 싶다는 말에 병원을 같이 가게 된 거였는데 갑자기 급성 신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뭔가에 쿵 하고 맞은 것 같았어요. 서로가 너무 바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보니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남편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급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결국 병원 입원을 결정해야만 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시댁에서 알게 되자 집안에선 난리가 났었어요. 남편이 급성 신염에 걸리게 된 이유가 전부 저 때문이라며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모의 말을 되받아쳤어요. 이게 왜 제 탓이에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저 사람 탓 아니에요? 저는 몇 번이나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라고 했었는데 말을 듣지 않은 게 누군데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요. 그럼 어머님은 그동안 이 사람 신경이라도 쓴 적 있어요?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한마디라도 물어본 적 없었잖아요. 아쉬울 때만 전화해서 용돈 떨어졌으니까 돈 달라는 말이나 하고 어머님이 저희 한 푼이라도 도움 주셨어요? 이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용돈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인 건 아니고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생활비는 서방님한테 받아야죠. 그동안 서방님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활비 지원을 해준 적 없었잖아요. 그러니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에선 당연히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돈줄 끊겼다 생각하는 것보단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 그것부터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형이 몸 관리를 못해서 생긴 일인데 왜 제가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데요? 이번에 새 집으로 이사 가서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거 형수님도 잘 알잖아요. 그래 맞다. 막내는 이번에 큰돈 나갔잖아. 대출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줄 수 있겠니? 내 아들이 저렇게 됐으니 당연히 네가 책임을 져야지. 너희 집안이 잘만 살았어도 내 아들이 고생했겠어? 아무리 힘들게 돈 벌면 뭐해? 네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으니까 한 달 사는 것도 빠듯한 거잖아. 어머님이 저 사람한테 생활비만 적게 가져갔어도 몸 상태가 저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얼굴만 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들어오는 돈이 적어서 생활이 안 된다며 불만을 털어놓는데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희 가족 때문에 이 사람이 고생하는 것보다 어머님 불만 들어주려고 고생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요. 낳아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빼먹으려는 그런 보상심리 때문에 이 사람 몸에 한계가 찾아온 거고 버티지 못해 결국 급성 신장염에 와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돈 타령이에요?
이 사람 잘못되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불쌍한 건 남겨질 애들이라고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그동안 참고 살면서 생겼던 불만들을 전부 쏟아내 버렸어요. 시모아 시동생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제 말을 받아치면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그만하라고 중재를 했지만 이미 서로가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아서 그런지 시부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가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면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동서였기에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온 동서의 행동에 당황스러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보며 뱉은 한마디는 너무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제가 아까부터 형님이 하는 말을 왜 듣고만 있었는지 알아요? 본인만 생각하는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돼서 실망스러워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 사정 누구보다 형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이번에 새로 이사 간 곳 대출만 80%까지 끌어올려 받았어요. 이 사람과 제가 발버둥 치면서 벌어모은 돈 고작 20%밖에 안 됐었다고요. 이건 형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말이 지금 나와요? 정말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이래서 벌어들이는 돈 합친 것보다 형님 혼자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으면서 아주버님 입원했다고 저희한테 어머님 생활비를 지원하라고요? 제가 항상 형님 보면서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돈을 너무 밝힌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꼭 보면 돈에 더 환장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래, 맞다, 맞아. 얘네 둘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이 벌면서 자기가 버는 돈 그거 조금 더 나눠주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들한테 떠밀어 버리려는 거 나도 다 안다. 어쩜 사람이 저러니? 내가 평생 후회하는 건 너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야. 가족들 앞에서 돈 타령하는 네가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다. 제가 지금 많이 번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사업이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서 제가 가지고 가는 순수익은 많이 없어요. 두 사람보다 많이 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매출이지 순수익은 아니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는 돈은 서방님 월급보다 적다고요. 저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까지 있다 보니 당연히 제가 가지고 가는 돈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까지 얼굴만 마주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상 쓰고 있었던 이유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대출 받을 때나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해서 그게 동서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나 봐. 그렇다고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내가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 아휴, 그만 떠들고 이제 그만 안정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나가요.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요즘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동네 시내거리에 판매하는 의류 매장보다 더 매출이 안 나와서 걱정이 정말 많았었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할 정도까지는 되니까 버티면서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동서내외는 제가 버는 매출이 진짜 금액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매출과 순수익에 대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해봤자 제 입만 아파서 개념 없는 동서내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뒤이어 시부를 밖으로 내보낸 뒤 시무와 얼굴을 마주했는데 자기 몸에 털끝 하나 건들지 말라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본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괴로움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족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남편은 이미 본인의 몸 상태가 회복되기 힘들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려 했어요. 의사는 저를 따로 불러 신장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회복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가족들과 진지하게 상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신장 이식에 대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저와 시댁 식구들이 한바탕 하고 난 이후 병원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려고 시댁에 들렸어요. 현관문 앞에서 들려오는 웃고 떠드는 목소리를 밖에서 들었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남편 얘기를 떠나서 시모의 자식이고 시동생의 형인데도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는 웃음소리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냥 돌아가고 싶었지만 앞으로 남편의 건강 문제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으려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자 좀 전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까지 눌렀는데 밖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나오지 않으려 하길래 그냥 밖에서 한마디 했어요. 남편이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시간은 길지 않을 거라고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는 말에 현관문이 철컥 열리면서 시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곤 들어와서 얘기하자며 집 안으로 저를 들여보내줬고 시댁으로 들어가자 동서내외와 시부모님이 상당히 비싸 보이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갈림길에 서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걱정도 안 됐는지 상당히 많은 배달 음식들을 시켜 먹으면서 밖에까지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거에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한창 분위기 좋았는데 연락도 없이 여기는 어쩐 일이냐? 병실에서 우리 내쳤을 때 영 끊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데 용건이 뭐야? 그이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저번에 오셨을 때 어떤 상태인지 설명 들으셨잖아요. 급성 신장염인데 너무 악화가 많이 되어버려 회복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이식자가 나타나길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도 아니라서 두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다간 결국 그이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신장 이식은 가족 중에서 해주는 게 제일 부작용이 적다고 하는데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이가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 하는 말은 이 사람 보고 신장 이식을 해달라는 말인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이식을 하나만 하잖아요. 아이, 내가 미쳤다고 이식을 해주겠어? 당신이랑 애들이 있는데 괜히 내 신장 떼어줬다가 나한테까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방금 한 말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요.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려는 건데요? 가족이라면서요. 그이한테 도움받을 땐 뭐라고 했어요? 가족들끼리는 당연히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돈 빌려갈 땐 언제고
막상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벌렸는데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매몰차게 뿌리쳐요? 정말 너무들 하네요. 그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정말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이가 그냥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거냐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신장 이식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내 신장은 이미 너무 노후돼서 하나만 하다. 차라리 그냥 너 걸 떼주는 게 어떻겠니? 가족 걸 해야 부작용이 많이 없다곤 하지만 너한테 달려있는 거 떼어줘도 그게 상관없다는 말이잖아. 그럼 그냥 네가 신장 이식 해줘라. 그게 제일 좋지 않겠어?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본인 걸 떼어주면 되는 거지. 왜 남의 가정까지 무너뜨리려 하는지 몰라요. 어머님, 저희 먼저 돌아갈게요. 기분 잡쳐서 음식 넘어가지도 않겠어요. 이식도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거지. 형이 나한테 뭘 얼마나 잘해줬다고 내 신체의 일부를 떼어달라고 해? 집 살 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쥐꼬리만큼 쥐어주고 내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면서 신장은 받고 싶대요? 있는 거 다 퍼줬어도 해줄까 말까인데 제가 미쳤어요? 이래서 주는 사람 마음 모른다고. 받는 사람 입장에선 서방님한테 줬던 그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벌어모은 돈인지 모르나 본데요. 그 돈 잘 시간 줄여가면서 대리운전으로 벌었던 돈들이었어요. 우리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이는 서방님이 동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몇 년간 힘들게 모았던 돈을 고민도 하지 않고 지어준 거라고요. 그 돈조차 없어서 빌렸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빌려준 돈이 적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전부 다 되돌려 받는 게 좋겠네요. 감사한 줄 모르는데 도와줄 필요 전혀 없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신들 때문에 그이가 제일 많은 피해를 봤다고. 여기서 불만 터뜨려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 없다.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그리고 이런 문제로 찾아올 거면 다시는 문도 두드리지 마.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밖으로 내쫓았어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다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동선회에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두 번 다시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건강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신장 이식자를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식하겠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남편한테 신장 하나를 떼어준다고 하자 경악을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어요.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봐 부모님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편과 함께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아이들도 남편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신장 이식을 결정한 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나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을 때 마지막으로 남편과 수술 잘 끝내서 다시 만나자는 말을 끝으로 저희 부부는 동시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마취에 깨서 눈을 뜨게 됐는데 수술실이 아닌 병실로 옮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몽롱한 상태라 속이 울렁거렸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황 파악을 하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제 얼굴을 향해 알 수 없는 물건으로 사정없이 내려쳤어요. 온몸에 힘이 없고 마취가 덜 풀린 상태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건 저희 부모님도 아닌 시모였고 저를 내려보면서 하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만 없어도 우리 집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제 그만 내 아들 놔주고 각자 갈 길 가라. 신장 그거 하나 떼줬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아들 발목 잡지 말고 여기에다가 사인해라. 저번에 네가 우리 집에서 한바탕 하고 돌아갔을 때 가족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거든. 그런데 하나같이 결론이 뭐였는지 알아? 너를 우리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으로 모두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었다. 너 하나가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아? 회복하는 대로 내 아들과 이혼해라. 나는 순종적인 며느리를 원하지. 너처럼 기세고 성격 고약한 그런 며느리 원했던 거 아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시모는 이혼장으로 제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면서 자기 아들 발목 잡지 말라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는 마취가 덜 풀려 시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다 정확하게 듣지 못했지만 얼굴을 향해 서류를 휘두른 시모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환자에게 저지른 행동은 명백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될 행동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환자분에게서 떨어지세요. 지금 수술실에 기계 문제로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환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수술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취만 하고 아무것도 진행이 된 건 없는 거냐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기계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취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술이 끝나야 되는데 수술이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가 깨어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추가적인 마취를 한다 해도 그건 또한 환자의 몸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올 수 있으니 수술실에 있는 기계를 정상적으로 수리를 본 뒤에 다시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취에서 덜 풀린 환자한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남편한테 신장 이식을 끝내면 저를 내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저에게 이혼 서류로 얼굴을 내려쳤다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이 병실로 들어왔는데 시모와 마주친 부모님은 당황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고 제 옆을 지키고 있던 담당 의사가 저희 부모님께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 전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던 도중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앞뒤로 흔들어 버렸어요. 시모는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아빠는 서류를 주워들더니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자마자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면서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신장 이식이 끝난 줄 알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는 거에 아빠도 분노를 하셨습니다. 제 딸이 사위한테 신장 이식 해주겠다는 거 뜯어 말렸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걱정이 돼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제 딸은 자기와 평생 함께해야 될 남편이라고 신장이식을 해주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명 제 딸은 신장이식을 고민했을 테지만 그런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급성 신장염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사이를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리고 싶어서 제 딸은 무서움을 참아가며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사돈은 수술실에서 나와 마취도 덜 깬 제 딸에게 이혼 서류를 들고 얼굴에 뺨을 후려쳐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당신 아들 살리겠다고 결심한 내 딸에게 신장이식이 끝난 줄 알고 이혼 서류를 내민 게 말이 되냐고. 나는 오늘 사돈이 보인 행동에 대해 절대 용서해 줄 마음 없으니까 법정에서 보도록 합시다. 이제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놓으세요. 이런다고 바뀌는 거 절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이식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아유,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며느리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 그때 안 좋은 감정을 주고받아서 화가 좀 났었습니다. 시모는 뒤늦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이 상황을 절대 좋게 넘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오열하는 목소리가 병실 안에까지 들려왔어요. 마취에서 거의 회복이 된 저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는데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병실 밖을 살핀 엄마는 얼굴이 노랗게 돼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가 밖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고 시동생이 수술실로 급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였죠. 이 말에 시모는 병실 문을 박차고 수술실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시모가 동서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목소리는 병실에까지 들려왔고 저는 부모님의 부축을 받아 동서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동서는 눈물을 쏟아내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줬어요.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동서의 말을 듣던 시모는 결국 실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면서 동선의 애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동선의 애를 못 보고 그대로 돌진하게 되면서 부딪히게 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생기게 된 거였어요. 시동생이 뒤늦게 돌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서 동서를 밀쳤지만 시동생은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시동생이 수술실에서 나오길 모두가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랜 수술 끝에 나온 의사는 결국 시동생이 하루를 넘길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고개를 저었고 그 말을 듣게 된 동서와 시모는 땅을 치며 오열을 했어요. 시모는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였습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온 시부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괴로워하면서 시모와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시동생은 어차피 가망이 없으면 시동생의 신장을 남편한테 이식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시모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절대 안 된다면서 괴로워했지만 옆에서 시부의 말을 듣고 있던 의사는 하루를 넘기긴 힘들 거라며 시동생의 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신장이식을 진행하는 게 남편한테도 좋을 거라고 옳은 선택을 하길 원했어요.
시부는 둘 다 세상 떠나면 좋겠냐고 소리를 질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의 말대로 시동생의 신장은 남편이 받게 되었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동서도 괴로움에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의사의 말대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시동생의 신장은 남편한테 옮겨지게 되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회복 속도도 좋아 큰 부작용 없이 자리를 잡았어요. 현재 통원 치료 받으면서 몸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모가 겪은 아픔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부도 시모가 저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사과를 했었고 동서도 저에게 막말했던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한 사람은 다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와 저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고 최대한 좋게 넘어갈 생각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지만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들은 너무 충격적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모는 시동생이 떠난 충격에 조용히 지내고 계시긴 하지만 또다시 본성이 드러날 때가 올 거라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조용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동서가 저에겐 막말을 퍼부었어도 시동생의 신장을 남편이 받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도 그렇게 하길 원하고 있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족은 언제나 서로를 위하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 가족인지 그걸 항상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시댁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믿기 어려우셨는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동안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저에게 다가온 그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받아주게 되었죠. 저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을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린다면 결혼은 무난하게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이라는 게 어려운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 사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예의 바른 모습들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지 큰 어려움이 없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안정적인 직장에서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던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다는 게 부모님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문제없이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계획들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고 눈앞에 엄청나게 높은 큰 벽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영미 씨 집안에선 둘 사이의 결혼을 허락해 줬다는 거지?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으니까 다른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 해도 무조건 결혼 허락을 받았겠지. 그런데 반대로 영미 씨는 우리한테 내세울 게 뭐가 있지? 서로가 처음 보는 자리인데 옷이 그게 뭐야? 옷차림만 딱 봐도 집안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내 입장에선 이 결혼 반대하고 싶은데 굳이 허락해 줄 필요는 없잖아? 신경 써서 왔다고 하기엔 옷도 너무 후줄근하고 내 아들이랑 어느 정도 기준이 비슷해야 결혼을 허락해 주지. 이건 뭐 너무 심하게 차이 나니까 고민해 볼 생각도 없어지는데? 아들, 너는 굳이 이 결혼 해야 되겠니?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이고 능력 좋은 집안도 정말 많다. 사랑 하나로만 결혼한다는 건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야. 지금은 서로가 좋아서 결혼한다지만 몇 년간 지나봐라.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될 테고 주변에 자기 마누라보다 능력 좋고 미모도 뛰어난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 결국 둘이 헤어지는 건 안 봐도 뻔한 스토리인데 굳이 성급할 필요가 있겠어? 둘이 아직까지 30대 초반이고 한창 인생을 즐길 나이에 왜 서로가 지금의 자유를 버리고 살려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결혼이라는 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그건 먹고 살기 힘들었을 쌍팔년도에나 했던 말들이지. 지금은 혼자 벌어 인생을 즐기는 게 요즘 세상이야.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영미 씨와 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건 우리 집안이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불투명한 미래에 내 아들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야. 더 할 말 없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외식을 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 아들, 연애할 때와 결혼은 정말 다른 거야. 엄마가 한 말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엄마가 생각하시는 기준에 왜 저희가 맞춰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앞으로 짊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건데 왜 엄마의 기준으로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거죠?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가 지금 그걸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보다 좀 못 벌면 어때요? 저희 집안보다 좀 못 살면 어때요?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능력 좋은 집안에 들어간다 해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서로가 맞는 부분이 많아야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돈만 보고 쫓아간다면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몇 년도 아닌 몇 달 만에 갈라설 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가치관이 맞아야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저 혼자 여행 다니고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거라고 하셨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한 사람에게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질 텐데 그때 돼서 저와 맞는 여자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저 혼자가 아닌 같이 만들어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선을 긋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진행하겠다는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모르니?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나야 뭐 어차피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겠지만 당신 말도 맞는 것 같고 성훈이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네. 나는 엄마 말에 적극 찬성이에요. 이 결혼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까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연히 좋은 집안에 보내고 싶겠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나도 결혼은 오빠 혼자 결정하고 진행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집안이 좋아야 득보는 것도 많아지는 거지. 딱 봐도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훤히 보이는데 굳이 우리 집안이 손해보면서까지 오빠가 결혼하는 걸 지켜보고 싶지 않아? 나는 무조건 반대할게. 저희 집안이 남들한테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바르게 키워주셨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훈 씨와 결혼하게 되면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수는 있어요. 저희 둘의 결혼 후회하시지 않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로 만나온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벌써 4년이나 됐는데 웬만한 건 서로가 잘 알고 있는 만큼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부정적으로만 바라봐 주시는 게 아닌 저희가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말 들어봤자 한 번 정한 마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아들, 우리 빨리 나가봐야 하니까 집 앞까지 배웅해줘라. 예비 시모는 저와 그 사람과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엄마를 설득시키겠다며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고 저를 택시 태워 집으로 돌려보낸 뒤 급하게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괜히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을까봐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걱정돼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연락이 오긴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좋은 소식은 접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이 난감해 하셨죠. 능력 없는 아빠 탓이라며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이건 누구 탓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며칠 뒤 그 사람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시모가 결혼에 대해 너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결혼은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아직 시간은 많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었죠. 그렇게 아무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던 어느 날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따로 불러내셨고 시모와 단둘이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아직까지 내 아들과의 결혼에 대해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들어보고 싶어서 따로 만나자고 한 거니 속마음 숨기지 말고 다 터놓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영미 씨를 마음에 들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나도 둘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지 않겠어? 일단 내 마음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내 아들이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라서 그런지 이미 선자리가 꽤 많이 들어왔거든. 그러다 보니 영미 씨 집안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입장에선 성훈이가 좀 더 괜찮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겠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 사랑보다는 돈이 전부야. 돈이 있어야 사랑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둘의 사랑은 금세 시들게 될 테고 결국 그 끝은 이혼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게 되면 서로 시간만 버리게 되는 건데 뭐하러 힘을 빼냐 이거야. 애초부터 서로는
이어질 수 없던 사이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지? 그런데도 결혼을 고집한다면 나도 더 이상 좋게만 얘기하진 않을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라놓을 테니 내가 하는 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서로가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 그런데 영미 씨도 내 아들과 결혼하려고 이 자리까지 나온 거잖아? 네, 맞아요. 저희 둘 결혼 허락 받으려고 나왔어요. 쉽게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훈 씨를 놓치고 싶은 마음은 아직까지 없어요. 어머님 기준에 저희 집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좋았다면 바로 결혼 허락해 주셨겠죠.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도 주위에서 많이 봐왔는걸요. 저희 둘이 살면서 버는 돈이 전혀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이니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왜 결혼을 허락해 줘야 하는 거지? 직장도 별로야. 집안에 능력도 없어.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린다. 하나라도 내세울 게 있어야 고민이라도 해보는데 잘난 거 하나 없는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 이대로 결혼 진행한다면 시집살이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그냥 놔둘 것 같냐고? 지금도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고 싶은 거 힘들게 참고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어디서 착한 척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아들과 이제 그만 정리해라. 좋게 얘기할 때 하루빨리 내 아들과 헤어지는 게 좋을 거야. 질질 끌어봤자 너만 손해다. 지금 내 아들 뒤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네가 눈에 들어오겠니? 조금의 기회조차 없을 테니 그만 미련 버리고 너한테 수준 맞는 남자 찾도록 해. 어머님은 제가 한마디라도 더 한다면 저에게 당장이라도 얼굴에 물을 뿌릴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 강하게 나오시니까 제 의견을 내세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두 번 다시 자기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한 번만 더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시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예비 시모가 보내는 눈빛은 진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날카로우셨는데 그 순간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엄마가 저를 보며 걸어오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신 시모와 엄마가 서로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시모는 다시 자리에 앉으셨고 엄마도 제 옆에 앉아 결혼 문제에 대해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셨죠. 처음 뵙긴 했지만 제 예상은 벗어난 적이 없네요. 위아래로 대충 훑어보니 역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더욱더 확실해졌네요. 그쪽 따님이 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인생 좀 피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라서요. 서로가 좋다고 해서 함께하고 싶다는 것뿐인데 자식들 눈에서 눈물 나는 모습을 봐야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그쪽 아드님이 내 딸과 헤어지면 원하는 대로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할 거라 생각하세요? 저번에 저희 집에 와서 대화 좀 나눠봤는데 만약 결혼 반대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제 딸과 결국 헤어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두 번의 여자는 없을 거라던데요. 제 딸이 그쪽 아드님한테 얼마나 잘했으면
그런 말까지 나오겠어요?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그 말을 지금 믿어요? 여태 인생 헛살으셨네. 다른 여자가 작정하고 덤비면 남자들은 100이면 100 전부 다 넘어간다고요. 꼬리치는 여자, 마다는 남자가 있을까요? 그쪽 따님보다 능력 좋고 뛰어난 외모에 몸매까지 좋은 그런 여자가 앞에 있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앞과 뒤가 다른 게 남자들이라고요. 저는 그쪽 따님보다 더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니 이제 그만 제 아들에게서 떨궈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비 시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나가셨습니다. 엄마는 밖으로 나가는 시모를 보며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얼굴을 붉히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냐고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힘들게 결혼을 한다 해도 시집살이는 버티기 힘들 거라며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날 거라는 말을 제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꺼내셨습니다. 시모의 행동들이나 말투들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된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해도 양가 집안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의 결혼은 무의미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저와 엄마가 예비 시모를 만났다는 걸 듣게 되었는지 전화가 왔길래 좀 전에 일들을 설명한 뒤에 둘만 생각해선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말을 더듬으면서 결혼을 하지 않을 거냐고 물어보는 말에 눈에 훤히 보이는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설명해 주었죠. 시모는 저보다 더 능력 좋고 집안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 한다며 저는 어머님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그 사람은 무조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결혼식을 올릴 거라는 말에 더는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과 만나서 진지하게 오랜 시간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만큼 좋은 결과는 없을 거라고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변함없는 제 의견에 저희 둘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왔던 저 또한 서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집에 돌아와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저희는 결국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아닌 헤어짐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눈앞에 보이는 많은 현실들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사람도 헤어졌다는 충격에 한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만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았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사람이 바람 좀 쐬고 싶다며 여행을 떠났는지 연락 한 통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 된다고 저에게 전화 한 통 해보라는 말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한 사람 때문에 저희 둘이 받은 상처는 너무 커진 상태였던 거죠. 제가 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저희 둘은 헤어짐을 선택했는데 또다시 제가 전화를 한다면 서로는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셔놓고 왜 저한테 수습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저희 집안이 부족하더라도 받아주셨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죠. 저는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 사람이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한번 결정한 건 웬만해선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네가 전화 한 통만 하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니? 만에 하나 내 아들이 진짜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마무리는 좋게 하고 끝내줬으면 하는데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전화 한 통만 넣어봐라. 부탁하마.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하루하루가 힘들 지경이라고요. 4년을 함께 했는데 어머님이 저희를 한순간에 갈라놓게 만드셨잖아요. 서로에겐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연락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약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 더 이상 저에게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친 어머니는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는데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어머님의 말에 그 사람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되었지만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어머님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과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이었죠.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허락을 해주신 어머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갑자기 왜 말을 바꾸셨냐고 물어보자 그 사람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2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겠다며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듣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어머님과 전화를 끊은 뒤 그 사람한테 곧바로 전화를 하자 저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둘만 좋으면 되는 건데 어머님의 선택으로 인해 서로가 힘들어지는 현실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다며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살 바엔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게 되면서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고 가자 그제서야 어머님이 꼬리를 내렸다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양가 집안 상견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예비 시모는 더 이상 저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정해진 날짜에 시모가 잡은 상견례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장소라고 하기엔 너무 낡은 건물이길래 당황스러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뒤 도착한 시모가 왜 안 들어가냐며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상견례의 분위기와 너무 달랐지만 일단 시모를 뒤따라 들어가게 되었어요. 뒤이어 도착한 그 사람은 예비 시모에게 급히 달려가더니 여기가 상견례 장소가 맞냐고 물어보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희를 안내했어요. 시모가 직접 알아보겠다고 하셨던 장소가 뚝배기집이라 저희는 할 말을 잃은 상태였죠. 그렇게 모두가 자리에 앉자 뒤이어 음식이 들어왔고 한 사람 앞에 한 개의 뚝배기가 놓이게 되었네요. 침묵을 지키던 예비 시모는 저희를 보며
충격적인 한마디를 건네셨어요. 없는 집안과 결혼하려다 보니 제가 너무 속이 쓰려 대접할 마음이 딱히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끼는 해야 될 것 같아 뚝배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요즘 시기에 5,000원짜리 보기 힘든데 여기가 가격 대비 괜찮은 곳이거든요. 후줄근한 집안이랑 딱 어울리니 굳이 어울리지도 않는 격식 차릴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집안이 그쪽 집안보다 못 산다고 해서 저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죠? 없는 집안에 굳이 기름칠 칠해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서로 못 볼 걸 다 봤는데 뭐하러 격식을 따져요? 그냥 주는 대로 드시고 할 말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자고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 또 상황을 안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한 번만 더 엄마 성격대로 행동하신다면 그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올 거라고요. 왜 하나만 알고 줄은 모르세요? 엄마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거 모르세요? 죄송하다는 말부터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견례 장소를 뚝배기집에서 하시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네요. 선택은 엄마가 하셨으니 그에 따른 결과도 엄마가 감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그 물건 제가 찍어드린 주소로 보내주시겠어요? 너는 엄마가 싫다는데 굳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겠어? 내가 왜 여기에 모이자고 했는지 알아? 이 결혼 반대하려고 확실하게 못을 받기 위해 장소를 여기로 청한 거다. 어차피 파투날 건데 돈 아깝게 비싼 곳 알아볼 필요는 없잖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는데요. 이 결혼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예비 시모는 처음부터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반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도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지만 제일 큰 실망을 하게 된 그 사람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더니 밖으로 나가 퀵 배달 온 물건 하나를 가지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시모 앞으로 다가가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전부 다 쏟아내었고 그 안에서 펼쳐진 건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된 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다들 저를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계셨던 게 결국 이런 거였어요? 솔직히 오늘 조용히 넘어갔으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속으로 삭히며 남은 인생 살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결국 원하시는 건 전부 돈이었네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앞으로 이 사람한테 가게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모든 걸 충당하고 계셨겠죠. 그걸 원하시는 거였고 저는 그런 것도 모른 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효도라고 생각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저를 입양한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입양된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 두 분이서 나누는 대화에 제가 입양하였다는 말을 꺼내게 되시면서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게 전부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알아봤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두 분이서 나눈 대화는 진실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희영이 너도 입양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네가 벌어와서 바친 돈들 결혼할 때 주겠다고 했던 약속
그걸 우리는 믿고 있었지만 두 분의 배만 채우고 있었던 거야.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건 친자 검사지와 입양기관의 서류들이었어요. 그 사람과 예비 신우는 둘 다 보육원에서 데리고 왔던 거였네요. 두 분은 나중에 때가 되면 전부 설명하려 했다고 했지만 결혼 자금과 목돈을 모아주겠다며 걷어들인 돈들을 이미 전부 다 써버린 빈 통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죠. 두 분이 그 사람과 신우를 이용해 먹으려고 어렸을 적부터 입양해서 키웠던 거였어요. 신우는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서류들을 확인했지만 자신이 입양아였다는 게 확인이 되는 서류를 보게 되는 순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 또한 엄청났고 신우는 그 자리를 박차고 식당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키워주셨던 건 그간 벌어온 돈으로 충분했던 것 같다며 두 번 다시 얼굴 마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어버리자 예비 시부모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힘들게 키워서 번듯한 회사에 입사하게 만들어 이제야 제대로 된 돈을 받아쓰기 시작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그 사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그 사람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땅을 치며 후회했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길 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상처로 남아있게 되었네요. 결국 그 사람은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두 분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게 다가왔는지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은 두 분과의 인연을 끊어낸 상태이고 저와의 결혼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그동안 믿고 맡겼던 돈을 전부 다 써버려서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전혀 없는 상태라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밝혀질까봐 결혼을 계속 반대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난다면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을 하고 계셨죠. 너무 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지금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사람 옆에 머물러 주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결국 두 분은 아들, 딸을 잃게 되었고 지금 현재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도 아니고 이용해 먹으려고 입양했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결혼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던 거였죠.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 그분들은 현재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비나 부양료라도 달라며 구차하게 애원하고 있네요. 예비 신랑은 현재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부양 의무 포기에 대해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선 과거의 일은 일단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저와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는 게 이득일 것 같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저희의 삶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남편을 두었던 40대입니다. 남편과는 동네 친구로 친하게 지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죠. 남편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못된 친구들의 괴롭힘 대상이었죠. 반면에 저는 활달하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한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나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덩치도 컸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었죠. 제가 남편을 계속 지켜주다 보니 남편은 평생을 나를 동경하고 존경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친구로 지낼 것만 같았던 저희는 성인이 되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공부를 정말 잘했고 지역 수재였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벌에서 차이가 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의대에 진학을 하였고 저는 평범한 대학을 다니다가 공부에 뜻이 없어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전부터 하고 싶었던 미용 공부를 시작하고 일찍 미용실을 차려 운영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동네 친구로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던 시댁 식구들은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홀시모의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못마땅해 하셨죠. 승배가, 너 정말 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니?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만 나중에 천문이만 되면 쟤보다 훨씬 나은 애 얼마든지 골라서 만날 수 있는데 정말 굳이 이 결혼을 해야 되겠어? 아유, 주라나. 너는 솔직히 승백이랑은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니? 뭐 어릴 적부터 봐서 계속 정이 들어 그럴 순 있지만 너희는 결이 좀 다르지 않니? 연애하는 거야. 서로 결이 달라도 호기심에 만날 수는 있다곤 하지만 어쨌든 결혼은 급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너희는 급이 어디 비슷하기라도 하냐? 의사랑 미용사랑은 천지 차이 아니니? 엄마, 급이 다를 게 뭐가 있어? 어릴 적부터 나 지켜준 거 엄마도 잘 알잖아. 나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할 때 누구보다 주란이가 나 지켜줬어. 이제는 내가 주란이 지켜주고 싶어. 나 주란이 없으면 못 살아.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도 마음 변하지 않을 자신 있어. 엄마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힘 빼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찬성해줘. 아유, 주란아. 네가 좀 말려봐라. 얘는 내 말은 안 듣는다. 어릴 적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야 하는 아이니까 그러는 거야. 괜히 내가 반대하니 결혼하고 싶은 거라고. 너희 결혼하면 매번 싸우기만 할 거야. 솔직히 우리 승백이 나중에 기혼도 해야 하는데 너 그거 다 대줄 수나 있어? 지금도 승백이랑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줄을 섰는데 다들 차 한 대는 기본으로 해온다고 하는데 너희 집 형편에 그런 거 조금이라도 해올 수 있겠냐고. 아니 막말로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의사 집안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온다는데 너 그거 다 채워넣을 수 있겠니? 나랑 사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포기해라. 나도 오래 알고 지낸 너 이렇게 나쁘게 대하기 싫다. 어머님, 저희 벌써 20년은 알고 지냈어요. 그리고 연애한 지 6년은 더 됐고요. 저는 승백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급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 생각보다 급 괜찮아요. 저도 이 분야에선 유명하고 입소문도 많이 나고 있고요. 직업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요즘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너 무슨 소리니?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봐라. 의사랑 미용사랑 급이 그게 같냐고? 다들 미쳤다고 말할 거다. 나는 이 결혼 찬성 못하고 결혼하는 비용도 대주지 않을 거야. 거기다가 결혼식에도 안 갈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너희들이 결혼해봤자 그 행복 오래 갈 거라 생각하니? 그렇게 죽고 못 살아도 결국에는 헤어지는 게 부부인데 너희라고 다를 거라 생각하니? 시모는 끝까지 저희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엔 저희의 마음이 정말 굳건했죠. 남편은 그때가 아니었으면
결혼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었고 시댁의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결혼은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의사를 포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야 시몬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때 시몬은 죽고 못 살던 사람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시들어지고 예전만큼도 못한 사이로 헤어지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맞지 않는 소리라고 했지만 요즘 그 말이 생각나네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더욱 바쁘게 지냈습니다. 말로는 가장이라는 책임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한다곤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에 너무 소홀한 상황이었죠. 인턴으로 지냈을 당시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그 시기에는 저도 바쁘다 보니 서로 소원해지기도 했어요. 시몬은 남편이 바빠 얼굴을 보기도 힘드니 매번 제가 집에 있을 때마다 집으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예, 너는 집안꼴이 이게 뭐냐? 청소는 좀 하고 사냐? 아유,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은 깔끔하게 하고 살아야지. 이게 뭐니? 청소는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꼴로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 퍽이나 집에 있고 싶겠다. 아유, 좀 정리라도 좀 해라. 정말 돼지우리도 아니고. 남자는 자고로 집이 깔끔하고 편안해야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거야. 네가 이꼴로 해놓으니 애가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나 들겠어?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성인 2사람 집에 안 들어온다고 집이 뭐 정리할 게 있겠어요? 아침에 간단하게 청소하면 끝인 거지. 이 정도면 깔끔하고 잘 정돈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집에 와도 다들 바쁜데도 깔끔히 산다는데 어머님만 왜 자꾸 오셔서 지저분하다고 말하세요? 저희 정말 깔끔하게 하고 살아요. 예, 네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지 누구 말을 듣는 거냐? 살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쓱 보고 깨끗하면 깨끗한가 보다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깔끔한 곳이 어디 한 군데도 없다. 아무튼 이거 승백이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챙겨줘라. 요새 전화해 보면 통 기운이 없더라. 너 승백이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냐? 걔가 생각이 많고 마음이 깊어서 괜히 혼자 소갈이 자주 하니 괴롭히지 말아라. 아니, 어머님은 제가 뭘 괴롭힌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나 남편이나 바빠서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찬 많이 해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집에서 일주일에 많아봤자 한두 번 밥 먹는데 이렇게 해오시면 나중에 다 버려야 해요. 너 지금까지 내가 해준 반찬 버린 거냐? 아주 그냥 살림을 안 하니까 아까운 줄도 모르고 사는구나. 너 정말 안 되겠다. 미용실 당장 그만두고 우리 집 와서 살림 좀 배워라. 아내가 되어서 살림살이 제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밖으로만 핑핑 싸돌아다니니. 에휴, 이런 게 다 돈인데 아까운 줄 모르고 버리냐? 잘 뒀다가 먹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승백이 많이 먹게 팍팍 좀 줘. 개미 똥구멍만하게 주니까 계속 남는 거 아니니? 네가 밥을 잘 안 해 먹이니까 승백이가 기운도 없고 살도 쭉 빠진 거 아니야? 어머님, 아무도 남편한테 살 빠졌다고 말 안 해요. 살이 빠지긴 뭐가 빠졌다고 그러세요? 오히려 살쪄서 다들 살기 좋나 보다 하죠. 어머님만 남편 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5kg나 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살 빠진 건 저죠. 남편은 살찌고 저는 5kg나 빠졌어요. 예,
여자는 날씬해야 남편한테 사랑받는 거야. 너는 살 빠지니 좋은 거 아니니? 남자는 결혼하고 살이 좀 올라야 욕 안 먹지. 너는 그것도 모르니? 승백이가 너 생각해서 꾸역꾸역 살 안 빠지려고 챙겨 먹는가 보구나. 아이고, 마음도 깊지. 아무튼 남편이 마음 쓴 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니. 승백이가 오죽 답답하면 집에도 안 올까? 시모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뭘 하든 잘못된 건 제 탓이고 잘하는 건 남편 덕이라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시모가 올 때마다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빠서 거의 만나기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제가 집에 있는 날에는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집으로 오시곤 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바빴기 때문에 시모를 볼 수 있는 건 그나마 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오시는가 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바쁘다 보니 집에 오는 시간이 적었던 것뿐이었죠. 서로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1년 차에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운영하던 미용실은 실장에게 맡기고 잠시 저는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인지 남편은 시모처럼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도 우울증이 왔었죠. 외로워하던 저를 마치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대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바빠? 아무리 바빠도 집에는 들어올 수 있지 않아? 사실 나 요즘 우울한 것 같아. 아이만 보고 있다 보니 그런가? 이대로는 안 되겠어. 바깥바람 좀 쐬고 싶어. 어머님께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하니 엄마가 아이를 봐야지 어디 가는 거냐면서 화내시고 아이는 안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 도우미 몇 시간만이라도 쓰고 싶어. 이렇게 있다가는 미칠 것 같아서 그래.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우리 엄마는 혼자 나 낳고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해도 우울하단 소리 한 번을 안 했어. 네가 몸이 편하니까 우울하단 소리가 나오는 거지. 너는 아기 엄마면서 그딴 나약한 생각을 하고 앉아있냐? 너보다 내가 더 우울해.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있는데 편하게 집에서 쉬는 너랑 밖에서 쉴 틈 없이 일하는 나랑 누가 더 피곤하겠냐? 넌 그게 밖에서 일하는 남편한테 할 소리냐? 참 네 생각만 하고 있네. 아니, 당신도 밖에서 바쁘겠지만 나도 집에서 바빠. 애는 2시간에 한 번씩 깨어나지.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자본 적 없어. 거기다가 어머님은 매번 집에 와서 집도 더럽다고 계속 말만 하시고 도와주시지는 않고 그 앞에서 아기 업고서라도 청소해야 하고 거기다가 애는 안 봐주시고 당신 먹을 음식만 잔뜩 하시고 가시잖아. 그렇게 음식하고 뒷정리는 또 내 몫이고 아이 보면서 이것저것 다 정리하기 쉽지도 않고 힘들어. 몸도 이것저것 아프고 그러니 하루 이틀만이라도 도우미 좀 불러줘. 불러. 부르고 싶으면 네가 번 돈으로 불러. 내가 왜 네 몸 아픈 것까지 신경 써야 하냐? 그리고 아이 잘 때 너도 자다가 나중에 집안일 하면 되잖아. 그게 뭐 힘들어? 아이가 어지럽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누워서 자기만 하는데 뭐가 힘들어? 편하게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애만 보면서 뭔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난리야.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보면서 밖에 나가서 뭐하게?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었던 저에게 막말을 퍼붓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사랑하던 남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육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집에 오더라도 방에 들어가 한 번을 나오지 않았고 아이와 외출은커녕 기저귀 하나도 갈아주지 않았죠. 오로지 피부과 개원을 위해서 당분간 생활비도 줄이겠다면서 아주 조금만 주다가 그마저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남편이 의사라고 하면 돈도 많이 벌겠다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저는 남편이 도대체 얼마나 버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모는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 제 집 드나들듯 우리 집을 왔습니다. 거의 매일 집으로 오셨지만 아이는 봐주지 않으셨죠. 거기다가 집안일에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남편을 위한 음식만 차려두고 뒷정리도 하시지 않은 채 가셨습니다. 아이고, 넌 애를 낳고서도 아직도 이 모양이냐? 아니, 엄마가 되면 알아서 척척 다 잘할 줄 알았건만. 아이고. 다른 엄마들 보면 알아서 척척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넌 아이 잘 때 뭐 하고 있는 거니? 같이 퍼질러 자고 있는 거냐? 아이 잘 때는 네가 정신 차려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 승비기가 집에 오고 싶기야 하겠어? 일할 때도 그러더니만 집에만 있어도 이러는 거면 아이고, 내가 네 남편이었어도 오고 싶지 않겠다. 어머님, 그러시면 아이 좀 봐주세요. 아이가 계속 울어서 집안일을 할 시간조차 없어요. 조금만 울어도 저보고 보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울 때 어머님이 한번 안아주고 달래주세요. 제가 집안일 할게요. 어머님이 아이 봐주시면 제가 집안일 그 틈에 깔끔하게 할게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매일 오시면서 한 번을 아이 안아주시지도 않고 봐주시지도 않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내가 왜 네 애를 보니? 무슨 애 보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았니? 늙은 시모 부려먹으려고 아주 난리구나. 체력 좋은 젊은 네가 해야지. 다 늙은 내가 하라고?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면 아이 키우면서도 집안 깔끔하게 차라던데 너는 이게 뭐니? 이렇게 해놓고 살면 남편이 칭찬이라도 해주겠니? 어머님, 아이가 고작 100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아이 돌보는 것도 정신없는데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거기다가 어머님은 오셔가지고 남편 먹을 반찬만 딱 해놓고 뒷정리도 안 해놓고 가시잖아요. 그거 정리하는 데에도 오래 걸려요. 아이 보시기 힘드시면 어머님이 요리하시고 뒷정리 좀 해주세요. 너 참 말을 웃기게 한다. 내가 요리하는데 무슨 주방을 뒤엎는다니? 간단하게 반찬 몇 개 만들고만 가는데 아주 그냥 주방을 난리통 만드는 것처럼 말하네. 뭐가 더러워진다고 그러니? 너도 어차피 밥 먹으려면 주방 쓸 거잖아. 그거 하면서 치우면 되는 거지. 넌 네가 게을러 놓고선 핑계가 아주 좋다. 시모에게 아이를 봐주거나 혹은 주방 뒷정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시모는 제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비아냥대셨죠.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서 다행히 너무 착하게도 통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고 바쁜 친정의 도움을 받으면서 틈틈이 알바로 가게에 나가 일을 했고 돈으로 조금씩 벌면서 도우미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집안일에도 소홀했습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외롭고 힘들기도 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버텨서 아이가 돌이 지나면 복직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죠. 돌이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실장에게 맡겨두었던 미용실 일을 다시 시작한다고 말을 하니 남편은 결사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를 아이에게 사랑이 없는 못된 엄마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이 돌도 지났으니 나도 일 시작하려고. 풀타임으로 근무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시간 동안 나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어린이집도 적응 잘 됐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일도 지금은 그냥 파트타임 형식으로 일할 거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뭔 돌쟁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거야? 네가 제정신이야? 집에서 아이나 볼 것이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서. 절대 안 돼. 아이 놔두고 일 시작할 거면 애초에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지.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는 가야 일하는 거지. 무슨 돌쟁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린이집에 왜 보내? 내가 생활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 생활하면 되지. 네가 돈이 필요할 일이 뭐가 있어? 당신 생활비로 얼마나 주는 줄 알고 있는 거 맞아? 당신 고작 100만 원만 주고 있어. 그마저도 개헌해야 한다고 나한테 안 준 달도 많이 있었고. 그걸로 공과금이며 아이 용품이며 이것저것 사다 보면 그냥 끝이야. 그리고 이건 당신이랑도 말 다 되어 있던 거 아니었어? 결혼 전에도 계속 일하는 거 찬성한다고 한 거 당신이었잖아. 그땐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 절대 그럴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일할 거면 생활비는 없어. 지금까지 주는 생활비 더 이상 안 준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생활을 하든가 말든가 해. 엄마가 돼가지고 돌쟁이 아이 놔두고 일한다는 게 당신은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다 욕할 거야, 당신. 남편은 시모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 시모는 저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었죠. 남편이 주는 돈으로는 생활비가 너무 빠듯했고 오로지 저만 아이를 봐야 했던 상황에서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아니 너 제정신이니? 돌쟁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나는 우리 아들 어린이집 안 보냈다. 초등학교 갈 때까지 어디 안 보내고 내가 다 키웠다고. 네가 뭔데 우리 귀한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 엄마가 된 게 정신 못 차리고 밖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아이가 적어도 초등학교는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아이를 보내는 건 방임하는 거란 거 알고 있니? 네가 아이 초등학교까지는 봐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아이 좀 봐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은 지금까지 들어와서 아이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도 없고 같이 놀러 한번 가본 적도 없어요. 아이랑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없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기 전에 남편한테 뭐라고 하시고요. 돌까지 정성스럽게 잘 키웠습니다. 거기다가 풀타임으로 근무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머니랑 엄마랑 같니? 그리고 남자는 원래 바깥일 하는 거지 집안일 하는 거 아니다. 너한테 돈 가져다 주잖니. 생활비도 받아다 쓰면서 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다. 개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애 낳았다고 단줄하니? 내가 더 당장 이혼시킬 수 있는데 우리 아들 봐서 참는 거야. 네 자리 지키려면 헛짓거리 하지 말고 집에나 있어. 제 자리요? 제 자리가 뭔데요? 어머님이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생활비라고 해봤자 고작 100만 원인데 그거 안 준다고 하는 남편이나 제 자리 지키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어머님이나 똑같네요.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시라고요. 시무와 남편의 반대에도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울했던 마음을 다시 다잡고 미용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틈날 때마다 스타일 연구도 하고 꾸준히 노력을 했죠. 그 노력의 영향 때문인지 제 손님들도 금방 늘었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지 않고서도 예약 손님만 받고서도 남편이 주던 생활비의 몇 배는 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하자 저와 대화도 하지 않고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병원 일이 바쁘다면서 집을 얻어 나가버렸죠. 남편의 그런 태도에 황당했지만 굳이 말리진 않았어요. 저 역시 바쁘게 지내면서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어요. 저와 아이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가서 생활하던 남편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갑자기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의 꿍꿍이 속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피부과를 개원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대출이 필요하다고 했죠. 당신, 올해는 나 피부과 개원하려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이제는 내 병원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알아보고 있어. 근데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나는 한계가 있더라고. 혹시 당신 받아줄 수 있으면 좀 알아봐. 내일 한번 알아보고 어느 정도 가능한지 나한테 말해줘. 무슨 소리야? 당신 나한테 돈 맡겨놨어? 내가 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데? 당신 나간 이유도 그동안 돈 모아서 병원 개원하겠다고 하면서 나간 거잖아. 지금까지 번 돈 모으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무슨 대출을 받고 거기다 모자라서 나까지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건데? 잘난 당신이 알아서 잘할 거잖아. 당신이 매번 나한테 말했던 거 그런 거 아니었어? 미용실 일로 꼴랑 얼마 번다고 유세 떨지 말라고. 내가 꼴랑 버는 돈으로 대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 진짜 왜 그래? 당신 미용실 잘 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 안 줬던 거지. 당신이 잘 보니까. 주변에 물어보니까 당신 미용실 꽤 유명하더라. 이런 거 은행에 말하면 참고해 주니까 내일 한번 가서 물어봐. 솔직히 나도 이제 페이닥터로 일하는 것도 지겹고 이제 배울 대로 배운 것 같고 나와서 개원하면 전보다 더 벌 수 있어. 그때 되면 당신한테 생활비도 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이 대출 좀 알아봐. 그동안 번 돈은 어디다 쓰고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는 1원 한 푼도 준 적 없으면서 그 돈 당신 혼자 다 썼어? 알아서 잘 모으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난 도와줄 수 있는 돈도 없어. 그러니 나한테 바라지 말라고. 그렇게 필요하거든. 당신한테 죽고 못 사는 어머님한테 말해봐. 나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남편은 어쩐지 제가 당연히 대출을 받아 개원을 도와줄 것이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생활비도 한 푼 받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들어왔던 것도 아니었던 남편에게 개원 비용을 보태줄 생각이 없었죠. 한동안 집에 꼬박 들어오면서 제 눈치를 보는 듯 했던 남편은 제가 대출을 안 해준다고 못을 박자 다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뒤 남편은 피부과 개원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돈을 마련한 것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죠. 그렇게 1년 뒤 남편은 개원 파티를 열 거라며 그래도 원장 아내로서 참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원 파티 일에 맞춰 쑥익떡을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시모와 남편은 저를 비웃더라고요. 야, 너는 여전하다. 역시 급이 다르니까 떡을 해도 쑥개떡이나 하고 앉아있지. 쑥개떡이 뭐냐?
급 떨어지게? 아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사람들인지는 아니? 그거 알면 그런 거 준비나 했겠어? 그거 누가 먹겠냐? 도로 가지고 가라. 너 때문에 파티급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들 오면 다 비웃을 거다. 그냥 넌 집에나 가. 아휴, 엄마, 얘가 이래. 내가 그동안 열심히 내 급을 올려놓으면 뭐해? 얘가 그대로인데. 내가 이래서 집에 안 가지. 지 급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제자리인데 내가 개원할 때 부르고 싶었겠어? 야, 내가 너 오늘 직원들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해서 부른 건데 안 되겠다. 그냥 집으로 꺼져라. 쑥개떡이고 뭐고 같이 좀 꺼져. 웃기네. 생활비 보태지도 않았는데 내가 쑥개떡이라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온 걸 다행이라 생각하지. 여기까지 온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참 생각은 잘했어. 당신이야말로 여전하네. 난 걱정했잖아. 반성한 줄 알고. 내가 중간에 당신이 반성했으면 아마 난 용서했을 거야. 난 마음이 넓은 사람이거든. 근데 당신은 여전해. 참 다행이야.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꾸준해서 참 다행이라고. 이래서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물거품이 안 되겠다. 그지?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얘, 너 미쳤니? 갑자기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알고 있어? 너 내 말 안 들리니? 이 개떡 같은 거 들고 사라지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 오는데 창피하게 있던 떡 가지고 있지 말고 집으로 꺼지라고. 제가 말을 하자 시모는 헛소리를 한다면서 난리를 쳤고 남편은 황당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때 원장실에서 팩스가 들어왔어요. 남편은 갑자기 팩스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선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저를 보는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아니, 왜 여기 건물주가 당신으로 바뀐다는 거야? 새로 온다는 사람이 당신이었어? 당신, 그래서 지금까지 개원에 못 보태준다고 한 거였구나. 당신 진짜 대단하다. 역시 당신 급 올리고 있었구나. 나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이렇게까지 한 거야? 이럴 필요 없는데. 역시 당신 실망 안 시킬 줄 알았어. 고마워. 이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없겠네. 뭔 소리 하는 거지? 당신 재계약 못할 거야. 다음 계약은 내가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이혼도 하자. 당신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상간녀 만난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여기도 상간녀 돈 들어간 거고. 그래도 걘 부자가 아닌가 봐. 그래도 당신 급 생각하면 부잣집 여자 만날 줄 알았는데 고작 2년 계약했더라. 참나, 병원도 2년 계약하나? 어쨌든 내가 그거 다 알았어. 당신이랑 상간녀한테 소장 이제 갈 거야. 앞으로 위자료도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병원까지 정리하려면 당신 진짜 정신 하나도 없겠다. 그치?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한테 상간녀가 어디 있다고 그래? 당신 건물이면 내 건물이기도 한 건지 부부 일심동체 몰라? 당신 무슨 세를 받는다고 하는 거야? 당신 미친 거 아니지? 제정신이야? 어디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 내가 꺼지라고 해서 그래?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이야. 왜 그래? 와,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네. 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막말하는 거 같니? 지금까지 당신이랑 당신 엄마한테 들은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러면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꿋꿋하게 참았던 보람이 있네. 이렇게 확실하게 복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렇지? 당신 돈도 한 푼 없어서 2년 계약으로 계약한 거 아니었어? 전 건물주도 다 상황 말했다고 했다며. 계약 연장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뭔 정신으로 그냥 계약했대? 웃기다 정말.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한진 모르겠지만 난 연장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더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한테 말하고. 아, 그리고 쑥개떡은 선물. 벙쪄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쑥개떡을 던져두고 저는 당당하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나가 있는 시간 동안 저는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죠. 이것저것 부탁하면서 아이를 맡겼고, 그렇게 치열하게 일을 한 끝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건물을 계약했어요. 바로 그 건물이 남편이 계약을 했던 병원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주의 상황이 좋지 않아 급매로 나오게 되었고, 저는 바로 그 건물을 사들였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저희 눈치는 보지 않았는지 남편의 전 직장이었던 병원 직원과 살림을 차려 집을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직장 근처를 갔다가 남편과 상간녀를 보게 되면서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치열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한 끝에 남편과 상간녀는 저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역시 한 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남편은 뒤늦게 반성한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여보, 주란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의사 준비하느라고 미쳤었나 봐. 의사 되면 내 급도 높아질 거라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아. 용서해줘. 그 여자랑도 나 정리 다 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병원 또 이사 가면 소문도 안 좋아지고 평판도 나빠져. 다시 재결합하는 게 안 되면 병원 계약 연장이라도 해줘.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 당신이랑 나는 이제 남남이야. 당신 이렇게 하는 거 협박으로 될 수 있는 거 모르는가 보네. 참 웃기지?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아니 우리 아이한테라도 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충분했어. 근데 그거 날린 거 당신이야.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아이도 버린 사람인데 내가 또 기회를 줘야 할 이유가 있어? 내가 뭘 믿고 그래야 하는 거지? 뻔뻔함도 유분수지. 그렇게 급 높은 사람이니 알아서 잘 살지 않겠어?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어.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가 의사라는 이름에 내 눈을 가려버렸어.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났지? 엄마 안 보겠다고 하면 평생 안 봐도 좋아. 그러니까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랑 다시 시작하자. 우리 이렇게 끝날 사이 아니잖아.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엄마도 꼴 보기 싫지만 너는 더 꼴 보기 싫어. 지금 당장 면상 봐도 토할 지경인데 아직도 이해 못했니? 이렇게 네가 싫다고, 이 정도로 싫다고 하잖아. 한순간도 보고 싶지 않은 게 너야.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협박으로 신고하기 전에. 이혼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남편은 저에게 뻔뻔하게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결합에 대한 생각이 없었죠. 남편은 결국 병원 개원 2년 만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동네에서는 아무래도 마땅한 곳이 없었는지 시골에 자그맣게 피부과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손님이 없어 매달 대출금도 겨우 감당하고 있는 듯 했어요. 매달 돈이 모자라다며 연락이 오는 남편의 전화는 모두 차단한 상황입니다. 아이에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 청구도 진행을 하면서 남편의 통장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미용실이 더욱 잘 되어서 2, 3호점까지 오픈을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면서 더욱 당당한 엄마가 되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서든 당당해지세요.